네, 바이든의 분노라고 불릴 정도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러시아의 경제는 제2의 모라토리움이 발생하면서 푸틴이 권좌에서 축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술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알아보기 전에 중국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양회가 시작되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의 양에 대해 네, 상당히 중요한데요. 워낙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인대가 내일부터거든요. 네. 내일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질 때 사실 그 진행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는 네. 중국이 철저히 중립적이다. 시진핑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것이 중국 입장에선 상당히 국익에 도움될 거다 하는 이런 쪽을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 결제망에 대해서 러시아가 배제시키다 보니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달러 결제망에 이어서 준비가 다 된 것이 위안화 결제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 수요가 집중되면서 중국의 증시에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고 어제도 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는 중국의 증시에 전반적으로 자금이 풍족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중국 주식이라든가 중국의 전기차 ETF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안화 절상을 감안해서 위안화를 사두신 분이 도움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있을 그 양의 대회는 아무래도 그 새로운 거 모색보다는 네. 작년에 1년 전에 이 대회에서 중국이 획기적으로 사실 그 성장 전략이라는 걸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년차 과정에 또 올 가을에 20자 공산대회를 앞두고 획기적인 변화 모습보다는 사실 1년의 그 쌍순환 전략이라든가 홍색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지는 이런 기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거는 올해 그 중국의 양에 대해서 목표 성장률 대체로 한 5% 정도로 보는데요. 제시할 것이냐,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시할 것이냐.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올해 그 중요한 두 사람 러커창 경제 문제의 그 총책 내년 2대까지 임기거든요. 근데 1년 전에 교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그 교체 여부 그리고 뭐 진행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의 뭐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문제 얘기할 때 왕이 외교부장 네. 뭐 이렇게 잘생기셨죠?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되는데요. 이번에 교체될 것이냐 하는 이 여부가 중국은 그 7상 8하 그러니까 67세 이상까지 67세까지는 권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권력층이죠. 그다음에 68세 이상은 그 퇴출당하는 이런 모습에 두 분이 다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후임이 나타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우리의 그 경제라든가 외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다가도 또 침공을 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보통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의 책임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러시아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네. 그런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책임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세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하는 측면. 첫 번째는 러시아 군대의 군사력을 너무 강하게 믿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정부 세력들의 군사력이 너무 취약하게 봤다. 그리고 단기전을 감안하다 보니까 유류라든가 이런 병력 문제, 이런 병참 문제를 너무 보급이 적었다 하는 이 측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는 상태에서 수세에 몰리면 강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폭탄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그 한국경제TV 방송은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보면 초기에는 그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방송에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제재 조치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네.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난이 있었고 미국 내 아프가니스탄의 문제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원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제재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바이든의 분노다 할 만큼 굉장히 경제 조처가 예. 굉장히 세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캐스터분께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는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 결제망 네. 이게 배제하는 문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많이 언론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러시아가 지금 위안부가 6,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세계 4위 정도 되는데 이걸 동결 조치. 네. 이게 나중에 1918년 모라토리엄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보조와 함께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도 본인의 그 책임론이 있는 것처럼 미국 자체적으로 러시아의 은행과의 거래 문제라든가 국부 펀드의 투자 문제라든가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 문제가 네. 상당히 다른 그 제재 조치에 비해서는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러시아가 동결 조치하면 당장 이제 뱅크런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 위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 스왑과 마찬가지로 세컨드 퍼실리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러시아가 공격에 처해지면 중국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중국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럴 철저히 필요가 없죠. 예. 중립적이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 중국도 언젠가는 입장을 취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국의 그 과거의 전통적 외교 전략이라든가 네. 시진핑 자체 보면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그리고 경제 패권에서는 보통 그런 것이 보통의 외교 전략의 어떤 강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마지막까지 중국은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방 측이 이제 뒤늦게 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금융시장에 이렇게 먼저 영향을 받죠. 네. 보통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실물 경제는 우려 차원이고 네.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역시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이렇게 주식시장인데요. 뭐 주식시장 지금 그 거의 주식이 거래가 그렇죠. 정지됐죠. 네. 이제 러시아 이외에도 주식이 거래가 정지됐죠. 그런 상태가 지금 이제 그래서 주가 하락의 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루블 가치가 폭락하는 상태. 네. 왜냐하면 통화는 이렇게 거래 결제 통화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막으면 그 나라 통화는 아주 루블화가 폭락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또한 루블화 가치가 뭐 30% 더 폭락한다. 그 가치의 하락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니까 네. 중요한 것은 결제 기능을 하느냐, 어, 결제 기능을 하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결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자 이행권께서 루블화를 갖고 있는데 결제 기능을 못해? 그러면 루블화 여행을 빼겠습니까? 안 빼겠습니까? 빼겠죠?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은행의 뱅크런이라든가 펀드런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진컬이라든가 딜러브리지 같은 네. 금융위기의 초기 조짐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 놀란 러시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저도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인가요? 네, 9.5%에서 20% 정도. 네. 빅스텝에 비해서 굉장히 하이퍼 빅스텝으로 9.5에서 20%를 그대로 올려버렸고 그다음에 러시아 내에 외국의 자산들을 동결하는 조치가 있었고 이건 네. 수출 대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투자 자산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동결하는 걸 막는 조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나온 조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실물 경제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네. 측면은 이 앵커랑 같이 한번 네. 앞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바이든의 뭐 발언도 그렇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보통 국가에 문제가 됐을 때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먼저 합니다. 네, 스위프트라든가 뭔가 이런 거는 전부 외환보유고 통과는 국가에 대한 대상이죠. 그렇죠. 예. 근데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대상에서 이게 효과가 먹히지 않을 때는 개인에 대한 푸틴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분적인 제재 조치는 나왔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의 권력 자금을 주는 사람들한테 네. 잼탱크를 이런 사람한테 제재 조치가 나는데요. 이제 본인에게 간다. 그러면 자 푸틴이 각종 이렇게 지금 해외에 숨겨놓은 자산이 얼마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는 네. 조세 피적에 이렇게 자금 회피해 놓은 것을 보통 파나마 페이퍼스라든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2017년이 마지막 통계입니다. 네. 그 자산을 볼 때는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예. 한 2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네. 이 앵커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제1의 부자가 공식적인 통계는 어디 누군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거든요. 일론 머스크인데요. 작년에 말에 일론 머스크의 주가가 $1,000 넘었으니까 사실 그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습니다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 자산은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800 내로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마 세계 제1의 부위를 다투지만 1위이자 가지 않느냐, 1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이 앵커께서도 이렇게 그 자산 규모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너무 놀랐어요. 예, 이런 대목이 이제 이 제재 조치에 대해서 동결 조치가 되면 푸틴에 대한 개입 동결 조치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스위프트를 이렇게 배제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나타났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네, 있죠. 그렇죠. 폭등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러시아의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이 바이낸스거든요. 네. 근데 바이낸스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의 협조를 구해서 여기에 통제하는 부분 그러면 네. 아주 오글젠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스테나르 체제에서 네.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대한 금수 조치가 이건 이제 보통 수출 규제 조치다, 전략물자 수출 조치다 이런 게 이제 부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 금수 조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금수 조치 이런 부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용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진콜, 디레버리지, 뱅크런. 네. 어떤 걸 뜻하나요? 이 용어는 러시아 관련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1998년 모라토리엄 사건 터질 때 많이 나왔던 겁니다.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다시 이렇게 한 20년 이상 네. 기간 동안 이제 다시 나오는 거니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크런은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 인출하는 사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은행에서 한국에 예금을 많이 지지하지만 네. 해외에서 보면 펀드에 이제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펀드에서 자금 인출 사태를 보통 뱅크런 대비해서 펀드런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펀드런이 되면 국가에서 보면 이 펀드는 이 투자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해서 은행에 지급 준비할 마찬가지로 증거금을 좀 유지해야. 근데 자금이 빼나가면 증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죠. 그게 바로 마진컬이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마진컬 영화로 이제 마진컬이 이렇게 익숙한 용어가 됐습니다는 네. 또 1년 전에도 빌황의 아케코스발 그렇죠. 사태로 인해서 마진컬 사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용어인데요. 증거금 부족 현상이다. 자, 그러면 보통 펀드를 운영한 사람이 이 증거금 부족한 현상에 마진콜을 당하면 반드시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해서 그 증거금 부족 현상을 메워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는데 펀드에 투자 자금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못 넣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넣는 걸 거려하다. 그러면 뭐냐? 러시아에 관련된 이런 사람이 펀드를 당하면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을 회수한다면서 레버리지의 반대적인 측면에서 딜레버리지라는 용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딜레버리지 나오면 러시아의 금융 신용 경세, 크레딧 크런치 현상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국제금융시장의 예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서방 측이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다 보면 러시아의 금융위기가 부메랑처럼 또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대목이 이제 서방 측에서 굉장히 네. 이렇게 관심이 되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2008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는 사태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는데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45% 떨어진 데 비해서 피해갈 거로 보았던 한국 코스피 지수 65% 떨어지고 더 많이 네. 떨어지고 더 피해갈 거로 보았던 그때 당시에 중국 경제가 좋았던 중개 상해 지수는 73%나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 제재했어. 음. 러시아에서 문제가 돼. 그럼 금융위기가 터지면 다른 국가에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네. 사실 이런 각도에서 미국의 금융사와 러시아의 금융사의 하나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융사는 글로벌 정도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금융사는 글로벌 정도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위기가 나오면 위기에 따른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네. 저가매수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위기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러야 저가매수의 안전한 시점이다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 가기 전에 지금 그 저가 매수에 대해서 지금 저가 매수다 아니다 더인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미국의 월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시청자 여러분한테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해라 하는 쪽인데요. 지금 저가 매수했다라면 아마 많이 이렇게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보시고 화들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위기에 따른 비용을 치를 때 그때가 저가 매수의 안전한 시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런 각도에서 러시아 금융사들은 글로벌 정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사들은 위기에 따른 비용을 다른 나라의 글로벌 정도의 다른 나라의 한국이라든가 중국에 전가시켰습니다는. 그래서 미국보다 한국의 그다음에 중개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정도가 적기 때문에 수렴형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푸틴의 입장입니다. 푸틴의 입장입니다. 자, 수렴형이 된다. 그러면 러시아 경제는 더 어려지겠죠. 더 어려지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2014년에 발칸반도 이렇게 해서 전쟁이 됐을 때 포켐킨 경제라는 이거 새로운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켐킨 경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이 앵커께서 햄버거를 먹으면 솔리드 버거가 있고 나싱 버거가 있을 겁니다. 솔리드 버거는 아주 속이 꽉 찬 버거. 그런데 나싱 버거는 속이 빈 경어.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푸틴 집권 이후에 외형상으로는 괜찮습니다. 햄버거처럼 외형상은 괜찮은데 속이 빈 경제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위기에 따른 비용이 자기한테 수렴형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속 빈 경제니까 속 빈 허거니까 푹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가 수급부거처럼 푹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였죠. 그래서 제2의 모라토리엄, 저렴 모라토리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 투자의 갈림길을 해주는 것이 국가 세계 3대 평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벤치마크 지수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하는 모건 스탠리 지수인데요. 자, 러시아 경제가 포켐킨에서 푹 꺼진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지 말아라 하는 시그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그 3대 평가 기관하는 S&P 스탠다드 포스가 러시아 신용등급 정크 펀드, 쓰레기 펀드 지수를 아주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크 펀드 전에 예비적 단계 전망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용등급을 올리겠다 하면 파지티브,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면 스테이블, 그다음에 내리겠다 하면 이렇게 네거티브로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정크 펀드를 조만간 내리겠다 하는 투자자의 시그널 주는 측면에서 자, 네거티브 단계로 내렸다. 부정적 대에서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이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은 자,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러시아가 그동안 신흥국 지수에 편입됐는데요. 신흥국 지수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흥국 지수 탈락시켜 버렸으면 MSCI 국가별 지수에서는 뉴 프론티어국이 아니고 프론티어국인데 개척 국가인데 뉴 프론티어 국가, 신흥국 선진국인데요. 러시아를 사실상 신흥국에 탈락해서 뉴 프론티어 지역으로 하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푸틴이 저렇게 자충수가 걸리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앞서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에 빠지면서 푸틴이 축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내용도 국내 언론에서 다르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은 러시아 외신이라든가 미국 이제 외신은 미국 입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러시아 내부의 지금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반 푸틴 이렇게 그 감정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도 그렇습니다는 다른 국가들도 애국심이 아무래도 조금씩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질 때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뭉쳐서 민병대는 헌게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고 통수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러시아 내부에서는 국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우리가 모라토리움이 1998년 발생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당시에 모라토리움 발생했던 이게 러시아 대통령이 보리스 엘친이거든요.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보리스 엘친이 모라토리움 발생해서 경제적 책임 때문에 축출돼서 바로 푸틴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에 의해서 모라토리움 발생하면 당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러시아 내부에서 미국 외신들이 정하지 않는 러시아 내부의 사정을 바로 이게 푸틴 대통령이 사실 경우에 이 사건에 의해서
축출당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솔직히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가부도지표 CDS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국가부도지표가 아마 네. 이 우리가 서방 국가들이 미국의 주도를 해서 대응할 때 이 국가부도지표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정색을 띄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현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 제재 문제에 대해서 동참을 좀 뒤늦게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동참할 때도 자발적 의지로 어떻게 열의를 갖고 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미필적 고유 규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앵커랑 같이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하겠는데요. 네. 이 앵커랑 같이 예를 들어서 이 앵커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가짜로 좋아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이 미국에서 비치지 않았다 하는 측면에서 바로 우리 국가의 네. CDS 금리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현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내일 모레 이렇게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는 후손 세대의 우리의 국가 문제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가져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권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는 입장에서 네. 제재라든가 이런 측면에선 신속하게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전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